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이네. 여러분 얼굴 다 봐야지. 다 외워야지.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지? 자, 졸업하더라도 학교 놀러 오면 꼭 들리세요. 미디어관 406호니까. 들러서 인사하면 난 고맙지. 내 방은 항상 뭐가 먹을 게 있더라고. 꼭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오면 꼭 뭐 대접할 게 있더라고. 안녕들 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수업인데 4개 조의 발표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목요일날 기말고사니까 뭐 간단한 질문 내가 받을게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 이해와 적용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조 우리 10조 있어요. 10조 부탁드릴게요. 결혼 이 두 글자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반려자와의 백년 가약, 그리고 나만의 새 집과 새 가구들, 새로운 일상들, 그렇죠? 근데 이런 결혼에서 느껴지는 설렘의 절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예식장을 둘러보고 신혼여행지를 물색하는 등등의 그런 과정들. 만약 이런 결혼 준비 과정이 예비 신랑 신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결혼 준비 과정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 결혼 평균 비용 약 5,198만 원.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는 이 금액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저만 놀랐나요? 어쨌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금액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결혼 비용에서부터 문제의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빅데이터를 통해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준비한 10조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결혼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결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일천했어요. 일단 당장 저희 조원 안에 결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 각종 결혼 박람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그 결과 소정의 목적을 하나 달성했는데 뭐 이거는 관련된 사진이고 소개의 목적을 하나 달성했습니다. 결혼 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혼 시장 비용의 가격 거품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정보력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없는 현 결혼 시장의 문제들 때문에 결혼 시장에 가격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결혼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거품이 저희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결혼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분석을 해봤고요. 분석 툴인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셜 매트릭스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에 감성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다라는 단어가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격적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역시 결혼이라는 검색어에서 부정어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예상외로 많은 부정어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이혼도 포함되어 있네요. 뭐 고민, 걱정, 스트레스, 비싸다 등등 여기에도 역시 그 비싸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혹시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에 있어서 드는 가격적 부담 때문에 고민과 걱정,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는 웨딩이라는 단어를 넣어봤고요. 웨딩의 연관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웨딩 촬영, 웨딩 드레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등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우리가 소위 스드메라고 일컫는 이 단어들이 결혼 시장 가격 거품의 주요 원흉은 아닐까요? 이번 슬라이드를 살펴보실 텐데 한국 언론재단 카인즈 시스템이 제공한 결혼을 준비하는데 가장 무리하게 되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위는 집과 주거, 그렇죠? 집은 비쌉니다. 두 번째, 혼수, 역시 혼수 물품도 비싸고요. 3위에는 역시 저희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스드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결혼 시장에서 존재하는 가격 거품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다시피 청담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웨딩의 웨딩 플래너 김세현 팀장은 웨딩 플래너 사업에 웨딩 플래너 사업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언급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주요 연예인들이 뭐 웨딩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웨딩 관련된 정보학과 전공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웨딩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점이라는 점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결과 웨딩을 준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절하게 되었습니다. 웨딩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하지만 여전히 그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드는 가격적 부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혼 명품 클럽 김나팔 대표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계약이 성사될 시 해당 업체는 웨딩 컨설팅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소개비, 중개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중간 유통 마진에서 가격 거품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시장 구조상 웨딩 플래너라는 중간 유통 마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혼 준비를 하기 어려운 실정도 여기에 맞춰서 더 가격 거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은 결혼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거품, 즉 중간 유통 마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를 모색을 했고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결혼 준비에서 중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조사, 수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비스 하나를 고안을 했는데요. 온라인 형태 직거래 고객 맞춤형 서비스고요. 이름하여 웨라시입니다. 자, 이 웨라시는 결혼의 다양한 정보를 담겠다는 웨딩과 그 본연의 특성과 특성을 잘 버무리겠다는 찌라시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괜찮죠? 네, 그 웨라시를 고안했습니다. 이 웨라시라는 서비스 어떻게 고안을 해냈고 어떻게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는 집단 지성 이론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더 그 정보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근데 먼저 조사한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블로그와 카페에서 이미 결혼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네, 어쨌든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보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정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분석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 총 238건의 빅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뭐 네이버 다음 총 4개의 카페에서 아래 보시는 기간 동안 키워드, 견적과 스드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자, 분석 방향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시장은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정보력이 부재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 시장,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본인이 스스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분석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석한 부분은 각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별로 가격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의 업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장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분석한 부분은 각 스튜디오 업체별 컨셉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는 실제 웨딩 상당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뭐 자연스러움, 사랑스러움, 고급, 뭐 깔끔함, 로맨틱 등등. 네, 이거는 각 스튜디오 업체별로 내세우는 컨셉을 중심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컨셉을 선택할 수 있는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 방향은 각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별 빈도 분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인기가 많았는지, 어떤 업체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해당 업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큰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업체를 직접 선택하고 업체의 가격대 그리고 컨셉별 조합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예시는 아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웨라시 서비스는 첫 번째로 셀프 컨설팅입니다.
개인이 직접 결혼을 컨설팅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Do It Yourself DIY는 본인이 스스로 업체를 선택하고 가격 설정하고 컨셉 조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인기 조합은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더 많이 선호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추천 조합 마찬가지로 웨라시에서 직접 추천하는 조합. 그리고 이런 셀프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서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업체별 소개, 상품 가격, 그리고 이용 후기 별점 등등을 잘 열거를 해서 개인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는데 좀 더 윤택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웨딩 미디어를 이제 웨라시 내에서 운영 서비스를 할 것인데, 이 웨딩 미디어의 경우에는 저희도 직접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서 생겼던 부분들인데, 결혼 시장에 대한 동향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결혼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웨라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조금 더 친숙하고 그 웨라시가 편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혼과 관련된 팁, 노하우를 한번 제공함으로써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안된 웨라시 서비스는 앞서 온라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응용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나와,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용산에 있는 조립 PC 시장을 온라인상으로 옮겨옴으로써 가격의 평준화, 가격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배달 음식점 전단지를 한데 모아서 배달을 빠르고 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설립 당해년도인 2011년도에 매출 4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매출 47억 원, 올해는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각광받는 온라인 서비스죠. 자, 웨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려보겠고요. 다음부터 보실 이미지들은 웨라시에서 만들어 나갈 가상 사이트 이미지들입니다. 자, 이미지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 이미지들은 개인이 조금 더 편하고 결혼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결혼에 대한 설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사람과 가장 소중한 결혼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웨라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저기 소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결혼에 대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제 시도에서는 그 제안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상 사이트를 만드는 데까지 진행한 것 같아요. 재밌는 서비스고 웨라시라는 이름인데 언젠가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실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우리 장훈이, 우리 장훈이가 눈도 불편한데 아주 열심히 다 외워서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고생했습니다. 실제 그 드레스 코드가 웨라시의 수석 웨딩 플래너 같은 살짝 듭니다. 예, 자, 10조 고생했고요. 자, 10조 한번 일어나 볼래요? 우리 10조들. 자, 우리 10조 고생했습니다. 그죠? 박수. 네. 자, 11조 시작합시다. 11조 어딘가요?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11조 첫 번째 발표자 원건희입니다. 예, 저희 조가 팀 프로젝트의 주제를 이것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2013년에 세계 선진국 36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1위, 1인당 근로시간도 1위였던 반면에 가운데 원에서 보실 수 있듯이 행복순위는 36개국 중에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보통 행복지수라고 일컬어지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OECD가 각국의 생활 환경이나 삶의 질을 통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2013년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27위로 36개국 중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 신문 매체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것과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지금 행복지수가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숫자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복지수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피라미드 아래쪽에 보이듯이 안전, 시민참여, 교육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 공동체는 10점 만점에 1.6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욕구, 즉 행복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행복 정책,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행복 지수는 좀처럼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 한국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제대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조는 행복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크게 빅데이터 활용 중에서도 OECD의 행복지수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에 주요한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크게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을 했고요. 세대별로 행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후에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재원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OECD 행복지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황토색 막대가 OECD 평균이고,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핫핑크색이 대한민국의 점수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지수는 사회적 유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과 사회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36개의 나라 중에서 3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감은 행복감 혹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경험이나 기분의 관점에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삶에 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삶의 만족감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은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이 척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에 일과 생활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쪽으로 치우쳐진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복지 수준도 낮아지고요. 또 경제생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여가와 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행복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앞선 세 개의 그래프 모두에서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이 높은 수치를 보인 항목들은 이 OECD 데이터에서 대부분 경제적인 부면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았죠.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한국인의 행복 수치가 낮은 원인으로는 그들의 정신적인 만족감, 즉 행복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OECD 데이터 분석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제 삶과는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행복의 검색 결과 생일이나 건강처럼 일상적인 단어들 혹은 문화생활에 연관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 인플루언서에는 남자 아이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처럼 사람들의 행복은 일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서 기분 좋다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전체 검색 결과이고요. 분류별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품 분류에서는 커피, 밥, 술, 맥주 이런 것처럼 역시 일상적인 단어가 많이 검색되었고요. 인물과 관련해서는 남자 연예인들이 탑10을 싹쓸이했습니다. 또 속성과 관련해서는 마음, 날씨, 마음, 생각, 느낌처럼 정신적인 요소 혹은 날씨나 바람, 사진처럼 여행이나 휴식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분 좋다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휴식이나 여행이나 일상적인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앞선 행복이라는 단어의 분석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복하다라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 검색 결과에서 보라색깔 심리 관련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미안함, 떨림, 무서움 같은 심리들, 즉 부정적인 감정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탐색어도 마찬가지로 1위가 고민, 2위가 스트레스, 3위가 걱정,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과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단어들은 실제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태에서 혹은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가지기 직전에서 행복감과 함께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종류의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특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빈 아구가 행복의 세대별 분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대별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다음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지 제언하는 파트를 맡은 여수빈입니다. 먼저 청년층에서는 행복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자아 실현, 삶의 가치 실현이라는 심리적 안정,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그런 동료 관계 속에서의 안정인 사회적 안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정서적 안녕이 충족되었던 순간이 중요한 행복했던 경험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는 청년층이 주로 SNS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러한 소셜 매트릭스라든지 네이버 트렌드 같은 SNS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때 행복을 많이 느끼는지를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행복이나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연관 검색어로 아까 발표했듯이 아이돌이 많이 나온다든지 음식, 여행, 휴식 등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음 거. 네, 현재 청년층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자살률과 청년 고용률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면 자살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청년 고용센터 운용, 다양한 분야의 취업 지원 등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분석을 하다가 느낀 점이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이런 행복과 관련된 정책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게도 이런 현재는 교내 상담 프로그램, 문화체험 수준 등으로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이제 행복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행복을 분석해 봤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아까와 같은 질문에 정서적 안녕, 그리고 사회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등을 대답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년 남성이 사회적 안녕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로 꼽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년 남성은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한 것은 이런 노동 문제와 사회적 안녕이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중장년층이 사회적 안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은퇴 후 노후 대책과 이런 일자리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중장년층에서는 소비 및 교육 문제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중장년층으로 대표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국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높은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중장년층의 문제는 비단 이 층에 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치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중장년층에 대해서 정서적과 심리적인 대응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년층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년층의 행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다른 계층과는 다르게 노년층에서는 신체적 안녕을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경험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안녕, 심리적 안녕, 윤리적 충만 등을 중요한 행복했던 경험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년층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부의 4대 행복 기조에 대해서 이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과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층의 중요한 행복 요소 중에 하나가 신체적 안녕이기 때문에 이런 노년층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이나 각종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개인적 건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차후적인 치료가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안녕의 부분에 대해 있어서 생활 공간과 가족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쪽을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행복이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통한 결과 이런 심리적이고 사회적 안정감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꼽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근데 국가에서는 국민행복지수라는 지수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걸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진일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다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국가가 일반화해서 그것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획일화의 위험이 따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는 이뤘지만 그 반대급부로 아까 중장년층과 같은 스트레스나 이런 정서적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국민 화합이라는 문화적 기틀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행복이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행복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안녕하신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1조가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주제는 이제 접근 방법이 행복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세대별로 좀 차이를 갖고요. 그다음 세대별로 좀 다른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발표가 안 됐나라는 생각이 우리 원근희 분이 발표할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통 기반 소리 반. 좋았습니다. 예, CD 좀 다시 볼까요? 자, 큰 박수로 우리 고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좋은 경험이었길 바랍니다. 자, 12조. 이제 2조 남았네. 자, 12조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12조 김소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들 하세요? 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 바로 안녕들 하시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수강 신청하실 때마다 과목 정보 탐색을 위해서 그쵸, 막 여러 사이트를 뒤지면서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당일날 어떠세요? 네,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이제 1분 전 그 수강 신청을 위해서 막 떨린 손으로 막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졸린 마음으로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네, 그쵸. 이제 수강 신청 1분 전인데 대기 접속자가 500명이라고 뜨죠. 네, 그런 멘붕을 여러분들이 항상 겪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강 신청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목차는 이와 같고요. 일단 서론에서는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본론에선 데이터를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론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의 일상과 그리 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수강 신청 팁도 공공연하게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막 수강 신청이 실패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 1분 후에 한 10시 1분에 페이스북 들어가면 뭐 멘붕의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실패했을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약 한 3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과목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 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한 번 수강 신청을 실패하시잖아요. 그럼 그 과목을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의 진로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만큼 수강 신청이 중요한지 아시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강이 신청에 실패했을 경우 죽자사자 이 수업이 듣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고파스죠. 고파스에서 여러분들 안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한 과목당 7만 원씩이나 하고요. 네. 그쵸. 어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려와 철학이 한 20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놀라지 마세요. 내년에 이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죠. 이번 학기부터 한번 시행이 됐는데요. 매크로라고 아시죠? 그런 시스템 방지하고 그리고 다중 접속을 방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학교에서 이번에 한번 새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개선된 듯 하게 보이나 만족도는 그다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시한 연구 방법은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러한 설문 여러 가지 조항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클루나 고파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새로운 프로포절 예를 들어 뭐 진로에 맞는 수강 과목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관심 과목 분석을 통해서 경쟁률을 제공한다든지의 새로운 제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사실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뭐 수강 신청 당시에 실패 성공 이런 요인 자지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 되게 얻기 힘드시잖아요.
물론 요새 쿠클루가 있어서 여러분들 수강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잘 획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진로랑 본격적으로 연계된 게 사실상 찾기 힘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당시에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스템이랑 한번 적용시켜 보면 첫 번째는 동일 시간대의 다른 강의 검색이 번거롭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 과목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강을 실패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10시 5분이잖아요. 지금 마음이 졸이시죠? 지금 하나라도 뭐라도 되는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막 미친 듯이 손 떨리고 어떡하지 이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수강 신청 시스템 자체는 한눈에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강의, 이제 마감되지 않은 어떤 강의가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시 뭐 수강 신청하는 과목 탐색 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 쿠타임이라고 그 타임테이블 짜는 테이블로 들어가서 강의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시간대 검색을 바로 실행해서 시간대 검색을 한 후에 그게 다시 수강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마감되어있는지 안 마감되어있는지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관심 과목 제도의 문제점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과목 제도 잘 쓰시고 계신가요? 쓰시고 계세요?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장난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 네, 저희가 사실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 과목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관심 과목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 관심 과목을 등록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관심 과목을 했는지 학교에선 그냥 현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심 과목 제도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로 나가기 전에 기존에는 어떠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나 한번 찾아봤더니 뭐 크게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과 뭐 APH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일단 강의 정보 획득에만 도움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시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이란 뭐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시범적으로 행해진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쿠클루 플러스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뭐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 지식인 이런 시스템을 구비해 두고요. 나중에 뭐 시간과 과목 두 가지 분류를 통해서 뭐 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은 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한 이후에서부터만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AHP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해 드리자면요. 종강을 한 후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평가할 수 있는 포맷으로 1에서 9점까지 7가지 분류 통해서 매긴 후에 이 점수를 통해서 다음 수강 신청 시 학생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문제는 이게 점수를 통해서 했으니까 뭐 정형적인 데이터라서 비정형적으로 여러분들 쿠클루를 통해서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런 식적인 여러분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쓸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쌓인 데이터 역시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종강한 과목들로만 한해서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에 대한 그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프로포절을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 과목 정보 획득에 관한 개선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수강 신청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 정보 획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존 수강생들이 들었던 과목 조회에 대한 이제 프로포절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강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세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쿠클루라고 여러분들 강의 정보 평가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원한 친구죠. 고파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강의 정보를 획득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 사이트에는 너무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저희 세 가지 사이트에 이제 산재되었던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그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많이 수강한 과목들이 뭔지 추천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최세정 교수님이시죠. 이제 가장 정보가 많아서 저희가 한번 써봤는데요. 그래서 최세정 교수님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상단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조회 전에 기존 수강생들이 이 수강을 많이 했던 분들이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는지 저희가 실제로 손수 수작업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과목은 광고 관리론이었고 이 학생 수가 10명이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학 입문이다. 10명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쭉 시스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런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까지도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여기 소비자 행동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에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사회 이해 네 이런 거나 아니면 현대 미술로 이게 상당히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를 함께 들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은 이 과목을 추후에 들을 때 이런 과목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관심사나 적성이 비슷한 그런 과목들로서 나중에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졸업한 선배들이 들었던 과목을 조회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수강 신청 시에는 여러분 선배들 그쵸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항상 피상적인 것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꿀이야. 출석 체크 잘 안 해. 자체 휴강을 많이 할 수 있어. 이렇다든지 아니면 이런 피상적 조언에만 그치는데 하지만 내가 희망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선배들의 추천을 받는다면 이런 질문은 바탕으로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의 데이터를 한번 긁어 모아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PD가 되고 싶을 경우 PD라는 직업군을 선택했을 때 졸업한 지 10년 이내에 되는 선배들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이런 선배들이 어떠한 과목을 많이 들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쭉 순서를 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상관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추후에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쿠클로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쿠클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그냥 트위터나 이런 식으로 짧게 쓰는 단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좀 체계적인 획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 매트릭스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행동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과목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순대로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연관어를 탐색 건수를 통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거를 매번 수강 신청을 검색할 때마다 함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강 과목 정보 획득에 대한 프로포절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수강 신청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관심 과목 등록 제도 제대로 활용했다고 물었을 때 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한 85% 가량 되는 우리 학우분들께서 활용한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한 15% 되는 학우분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관심 과목 등록 제도 자체가 지닌 중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관심 과목 등록한 인원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걸 바로 우선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둔 건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이게 바로 관심 과목 등록 실시간 현황률입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강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여러분들이 관심 과목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이제 선호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경쟁률이나 성공률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 대학 오실 때 모의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메가스터디나 지학사에서 많이 했던 그런 거랑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런 모의 지원 시스템인 경우 지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정확도와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거에 착안해서 여러분들 관심 과목 등록 제도가 100% 실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정확도가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감 임박 과목 조회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실패했을 경우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수강 신청했던 탭인데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산적으로 해두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이블에서 화목 2교시가 실패했을 경우 여러분들 화목 2교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마감이 임박한 하지만 신청되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뜨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수강 신청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여러분들 좀 더 한눈에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이거는 수강 과목 정보 획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행동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셨을 경우 당연히 이는 수업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뜨는 거지만 그 옆에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기존 수강생들이 많이 들은 과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에 탐색어 맵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 관련된 키워드나 아니면 뭐 쿠플루에 나왔던 학생들이 진짜 실제적인 단문을 함께 보여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추후에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나 오랜 여정이었는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닌 한계점은 사실 저희가 한번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정보정산처에 전화를 해봤더니 죄송하지만 관심 과목 등록에 대한 뭐 그런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방안은 사실 제한 단계에서만 그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라서 나중에 의미 있게 다른 분들이 실제로 저희 데이터 이런 제공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서버 확충이나 과목 및 교수님 수를 늘리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러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안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 수집만 되고 이용되지 않는 뭐 관심 과목 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결론을 여기까지였고요.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 수업은 꿀이야? 궁금해지네 갖고. 자, 좋습니다. 제안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한번 학교 측에 한번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생활에서의 어떤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발표였습니다. 소위 고생했고 목이 쉬느라 우리 또 방송입니다. 자, 우리 12조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자, 12조 고생했습니다. 큰 박수. 자, 이제 20분 남았는데 마지막 13조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3조. 저희 조는 빅데이터를 통한 현대인의 우울한 원인과 해소 방안 분석 그리고 맞춤형 알람 시스템 고안의 프로젝트를 한 13조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양정현입니다. 서론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신체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2020년경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2008년에는 47만 명의 우울증 환자 수가 있었는데 지금 2012년에는 60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서 그 4년간 약 26%의 가파른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아직도 차별 의식이 남아 있어서 실제 우울증 환자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 많은 그 자료에서 보면 우울증 완치율이 실제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60에서 90% 완치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소한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우울 증세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없이도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우울증이라는 병이 음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하이니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300개의 사소한 메시지에 주목해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선의 우울증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정신과학 영역에서 그 특정 유전자 혹은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빅데이터 활용 유사 연구 사례를 봐도 이제 그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이제 실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건강 증진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그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양의 정형 데이터를 분석에 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운영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SNS 빅데이터 활용한 자살 예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힘들다, 자살이라는 두 단어를 언급했을 때 자살률 상승 징후를 파악하기 쉽다고 봐서 이제 그 미리 예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저희 조에서는 자살의 전 단계로서의 심각한 우울, 그리고 그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전 단계로 이제 그 우울이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인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소 방안 분석을 한 후 어플리케이션 적용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울함의 원인 데이터 세트 구축입니다. 우울함의 인디케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울증 인디케이터로 선정을 하고 2주 이상 그 다음에 5개 이상이 해당될 때는 우울증이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우울함 관련어를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 불안, 슬픔, 분노, 짜증, 절망, 외로움, 멘붕 등의 연관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우울함, 스트레스, 짜증, 멘붕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논문 분석입니다. 저희 조가 이제 30개, 40개 정도의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논문 분석을 한 이유가 논문 분석이 됐다는 것, 논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그것을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에서는 확률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49% 이상이 우울증상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으면 우울하다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그래도 한 전체 중에 49%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확률 변수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 인디케이터를 적용해가지고 펄스케이해서 SNS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건 이제 요거와 요게 되겠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정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프로젝트 특성상 어떤 트렌드 분석이나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걸 집중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개별 교수님도 나왔어? 네, 교수님이 나왔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개별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A라는 개인이 뭐 날씨에 반응을 한다.
아니면 날씨, 뭐 수면 부족, 뭐 아이돌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분석이고 이제 예시 위주로 이게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우울해 라는 글을 올렸으면 이 사람은 추운 날씨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기온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우울하다 라는 걸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어떤 학생 C가 아마 저일 것 같은데 시험과 관련해 우울, 멘붕,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남겼으면 이 사람은 시험 기간이면 위험하다, 지금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울함 해소 방안 데이터 세트 구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울함 해소에 관련한 관련어를 이제 힐링, 스트레스 해소, 기분 좋다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힐링이란 말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위주로 봤고요. 그러니까 우울함 해소 방안 분석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나눴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해소 방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인과 연결되지 않는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연결되는 해소 방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불면증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하면 진짜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허브티를 추천해 주던가 이런 식의 이렇게 해결 방안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직접 해결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흐린 날씨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흐린 날씨에 좋은 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알려주거나 인식의 전환을 유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실내 활동을 추천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을 안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소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원인과 직접적 연결되는 것은 직관이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의견을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연결되지 않은 해소 방안입니다. 이게 저희 분석의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원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우울해, 멘붕 이런 말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50%가 넘게 그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 힐링이나 스트레스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을 때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해소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연결되지 않는 해소 방안으로는 이제 요거랑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해소 방안을 상기시키거나 아니면 그 해소 방안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성시경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봐요. 그래서 성시경 노래 들으면 힐링이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시경 노래 듣는 게 힐링의 방법이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의 우울함이 이게 관찰이 되면 성시경 노래를 듣는 게 어때? 라고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수준의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성시경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박정현 노래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박정현 노래를 듣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추천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혹은 아니면 우울증 정도가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직접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걸어주거나 콘서트 초대권 등을 증정하는 등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제안입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이어야 하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소셜미디어 연동이 쉽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위치, 뭐 이런 어떤 정보에 그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분류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가 주목한 점은 카카오톡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조가 이제 펄스케이로 SNS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분석이 주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원인이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이런 원인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좀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요인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 이런 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SNS 잘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SNS가 공개적인 특성이 있어서 다양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중요하거나 사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비교적 연령층에서 이용되고 있고 또 개인적이고 분리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 메시지 작성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봐서 이제 카카오톡을 꼭 포함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엔 부가적 수익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광고주와 이제 이용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치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 티켓을 증정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협찬사들의 제휴를 맺기에 이렇게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상 모습인데요. 네, 일단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SNS 연동을 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단위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시각화해서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분류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사소한 메시지 주목을 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럴 땐 전문가 상담된 솔루션을 추천 제공하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적용이고요. 네,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한 거여서 이거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용자들을 보여주기엔 심플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한계점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필터링 기술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트위터를 막 보다 보면 진짜 신조어, 줄임말, 뭐 맞춤법에 맞지 않는 이런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지만 제가 또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다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각 요인별로 이제 가중치가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중치를 둘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뻗어 나오는 문제인데 허위 진단 문제는 이제 이렇게 뭐 잘못 된다면 실제로 이 사람 별로 우울하지도 않은데 우울하게 판단되는 문제, 아니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우울 지수가 높은데 좀 덜 판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원인과 해결 방안의 상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가 내린 상황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힐링 방법이 산책이라고 해서 산책을 해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말도 안 되면 이제 비 오는 날 산책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해결 방안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현되는 만큼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 취약성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및 정보 관리가 굉장히 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용자들이 이걸 이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울함 해소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울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행복한 사회,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역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겠고, 또 이게 어떤 트렌드 분석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진 않았지만 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쓸모있는 데이터로서 통계자료 이용되거나 정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13개 조의 발표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13조는 이제 그 우울한 사회라는 컨셉으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 시험인가 보네. 빨리 와서 책상에 앉아서 뭘 쓰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옛날 얘기가 대상인가 봐요. 자, 13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13조 우리 고생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 학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업이 개설됐고요. 그 수업의 첫 번째 학기 수강을 한 건데 저도 첫 학기로 수업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2014년도 LG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았어요.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2013년도에 이어서 빅데이터의 실용화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포함이 됐어요. 무슨 말이죠? 2014년도에도 여전히 빅데이터가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가 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시험인데 시험은 좀 큰 문제 세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 정의 있죠. 이게 뭐냐? 데피니션 문제 네 문제를 냈고요. 데피니션의 문제는 5문제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5개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4개를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큰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엉뚱한 문제는 제가 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좀 이렇게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80분 동안 봐요.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20분까지 80분 동안 볼 텐데 80분 동안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배분해서 답안지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1번부터 많이 쓸 필요는 없죠. 시간을 잘 할애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좀 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면 되고요. 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딱 정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만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4개의 문제 5개 중에서 4개를 고를 텐데 그 문제는 간단하게 써도 되지만 앞에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좀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학기 고생했고요. 우리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제 수업은 꿀입니다. 자, 고생했습니다.